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3월이 되니까 공부하기도 딱 좋고, 그쵸? 해도 좀 길어지면서 아침에 오다 보니까 날씨도 좀 풀리고 굉장히 뭔가 시작하기 좋네요. 그쵸? 네.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지금 우리 이제 11월 정도에 있을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쵸? 그래서, 해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조금씩. 예.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제 우리 시험에 대해서 어떤 준비나 마음을 가지고 좀 시작해야 되는지 한 1, 2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의 형태가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출문제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접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느냐 하면요. 일단 이제 우린 전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학은 이제 교육학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겠죠? 자, 전공은 이제 2교시에 나눠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한 교시당 90분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공 1교시, 2교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전공의 교시에 첫 교시에 90분 수업이고요. 자, 여기 이제 50점이 이제 요 1교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항이 1교시는 기입형의 문제가 15문제가 나게 돼요. 자, 그래서 기입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단답형 있죠? 예, 그냥 단어 하나 정도로 쓸 수 있는 단답형. 그리고 괄호 넣기. 요거를 포함하는 게 이제 기입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가로 넣기. 그래서 요거는 진짜 그야말로 딱 개념을 보고, 그거에 대해 해당되는 간단한 답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작년의 경우는 사실은 이게 첫 해 이 형태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을 작년 초에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항상 어떤 새로운 형태의 시험이 시작되는 고해는요, 이런 형태로 했을 때, 그럼 과연 시험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 난이도가 쉬울까 어려울까? 사실 출제하시는 분들도 약간 확신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내시냐면 살짝 아주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내지는 않으시거든요. 첫 해가. 그래서 작년에 정말 예측한 대로 그다지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 중요한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에 났었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사실은 첫 해 시험이 살짝 그렇게 그다지 이제 어려운 난이도가 없다라고 이제 수험생들이 느끼시다 보면은 그 반응들을 이제 아시거든요. 점수대라든지 그런 걸 보시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살짝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감안을 하고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는 확실히 다 아시고 그 외 플러스 요런 것도 한 번쯤은 알아둘만 하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은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 이렇게 같이, 저와 선생님들이 같이 준비하신다면, 그다지 어려운 준비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용상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15문제 30점이니까, 이게 한 문제당 2점씩이겠구나? 계산이 나오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요 1교시에 서술형도 나오게 돼요. 요거는 이제 단답형보다는 조금 긴 이렇게 문장으로, 한두 줄 정도의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장의 답을 원하는 게 서술형이고요. 이게 이제 4문제에서 6문제 정도를 내겠다. 라고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6문제가 났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문제가 나는데 요게 이제 한 20점 정도의 문제가 여기서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0분 시험이 끝나시면 전공의 이제 2차 시 같은 경우에 역시 90분인데요. 요 때는 이제 서술형이 한 2-3 문항이 있고요. 뭐 2문제나 3문제 내겠다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3문제를 내셨었고요. 이게 이제
10점 정도 배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논술형은 그 시간이 이제 조금 걸리는 조금 어느 정도의 적어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문항을 푸는데 조금의 시간이 요구가 되는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새로운 형태 나기 전에, 그 전에 우리 시험에 냈을 때 있죠? 왜 1차 시에 그 단답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험에서 논술형을 했었잖아요. 그때 나오는 그 논술형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논술형의 문제가 두 문제가 나게 되고요. 이게 이제 20점이 배점이 되기 때문에 요게 거의 이제 한 문제당의 10점에 상당히 이제 높은 배점을 갖게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문항은 이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내겠다. 실제로 작년에 이렇게 나왔었고 올해도 이제 같은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지금 모두 몇 과목 하시죠? 우리 영양 교육을 포함해서 몇 과목인지 모르세요? 9과목? 9과목 하잖아요. 근데 내용상에 있어서요, 이제 이런 문제를 낼 때 영양교육학 있죠? 영양교육학이 한 25에서 35%는 영양교육에서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교육.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뭐 기평, 서술형 이런 데서 약 한 3분의 1, 그냥 25, 35니까 한 30% 평균 생각하시면 약 3분의 1 정도가 사실은 교육학에서 나온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영양 교육학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사실 난이도는 높지는 않았었어요. 또 교육학에서 중요해서 매번 시험마다 매해마다 그 나왔던 시험 그 출제 내용 있죠? 그게 그냥 그대로 났어요. 그래서 그다지 이렇게 큰 범위를 벗어나는 난이도가 높은 것이 나는 게 아니고요. 다만 그 교육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머릿속으로 줄거리가 쫙 잡혀 있으셔야 돼요. 줄거리가 쭉 뼈대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논술형이 됐던 서술형이 됐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다라는 내용이 아닌 그런 어느 정도 중요한 중요한 내용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라 못 쓰시는 게 아니고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큰 뼈대 이렇게 기초의 어떤 줄거리가 안 잡히시면 너무 세밀한 거 있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런 것만 막 쓰다가 키워드를 놓치세요. 그러면은 사실은 채점하시는 분들은 그 키워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채점을 하시거든요. 조사나 단어 하나하나를 따지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양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사실은 흐름을 머릿속으로 완전히 정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오후에 우리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시험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은 생애주기 영양학입니다. 그렇죠? 네, 오전에. 그래서 오전에는 생애주기 영양학을 제가 3시간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수업에 영양판정, 영양교육 이렇게 묶어진 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수업은 이제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생애주기 영양학을 보시면 지금 사실은요, 우리가 시험 보는 과목에 생애주기 영양학이라고 써 있는 건 없어요. 영양학 안에 생애주기 영양학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급 영양학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굳이 이렇게 고급 영양학은 제가 강의 안 합니다. 최우미 선생님께서 하시는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눈 이유는 고급 영양학은 사실 주로 영양학이라든지 대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문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강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애주기 영양학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인생 전반에 걸쳐서 각 시기별 중요한 어떤 성장의 특징이라든지 그때 나타나는 영양 문제라든지 따라서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영양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시기별로 나와요. 근데 요게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마다 슬쩍슬쩍 다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게 생애주기예요.
식사요법 문제를 내면서도 12세 중학생인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면 또 약간 또 문제 답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어떤 영양 판정을 할 때도 임산부인 경우 당뇨 판정 이런 또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이 생애주기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과목 하나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영양학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다 중요합니다. 왜? 영양 교육 같은 경우도요. 제가 첫 시간이니까 이제 서론이니까 조금 말이 이 얘기 저 얘기 조금 많네요. 예. 자, 이 영양 교육 같은 경우도 청소년기 비만 청소년의 1호 상담 내용을 뭐 3가지만 적절한 것을 제시하시오. 그러면 뭐를 쓰냐 하면은 대부분 청소년기의 식생활 지침을 바탕으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양교육이라고 할지라도 생애주기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우리가 답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도 우리가 배우실 거예요. 자, 이제 교재로 들어갈게요. 자, 교재를 이제 보시면 처음에 이제 목차가 나와 있고요. 차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로 되어 있고, 그 10장에 나와 있는 영양 섭취 기준은 하나하나의 그 영양 섭취 기준에서 우리가 권장 또는 충분 이런 것이 설정되어 있는 영양소들이 어떤 근거로 그 숫자를 제시했는가. 라는 걸 간략히 정리를 했고요. 이거는 아마도 고급 영양학에서도 다루실 거예요. 중복되게 다루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도 이게 났었죠. 예, 지방 같은 경우에 왜 그 비율을 에너지 적정 비율로 제시했느냐. 그거 이유를 써라. 이런 문제가 났었습니다. 서술형으로. 그 논술형으로 났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생애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뒷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10장으로 되어 있고요. 자, 1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그 장을 시작할 때 기출되었던 부분은 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먼저 살짝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기출되었던 그 부분의 개념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까지. 오늘 저녁에 선생님들이 이제 독서실에 가시던 집에 가시던 책을 피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이렇게 덮고 그렇게 계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에 가셔서 내가 오늘 뭐 배웠지? 쭉 정리를 하실 때 머릿속에 요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 기출이 되었던 건 요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나는 요거를 단답형은 뭐 따로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죠? 답 쓰는 게 쉬운 거니까. 서술형이나 만약에 논술형으로 나온다면 나는 요거는 요 문장을 요렇게 써야겠다. 요 중요한 키워드 요걸 넣어서 이렇게 3줄로 정리를 해야겠다. 그게 머릿속으로 오늘 내로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기출이 되었던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 중요한 거에서 벗어나는 다른 내용이 사실은 그다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출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7, 8월에 가면 이제 문제풀이를 하게 돼요. 그때 물론 이제 기출문제 다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보면 재작년 이제 그 전에는 이렇게 단답형으로 났을 때는 각 보기가 있잖아요. 문제 1번, 2번, 3번, 4번, 5번 보기. 그 보기의 문장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이론 시간에 충분히 이거는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저녁 내로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덮어두셔도 돼요. 맘 놓고 이제 주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1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나왔었느냐 하면요. 이 1장은 사실은 그냥 전반적인 얘기예요. 기초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막 너무 앞부분에서 막 단어 하나에 신경 쓰고 가실 거는 없고요. 여기 기출되었던 부분이 우리 7페이지에 보시면 7페이지에 보시면 스캐먼의 성장 곡선이 나옵니다. 요 그림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게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죠. 4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다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이 임파계 신경 일반 생식기형 요것을 괄호로 해갖고 이게 어떤 기관의 성장 곡선이냐 요거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패턴만 알아두시면 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문장으로 표현해서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오늘 밤에 머릿속으로 다 그리셔야 돼요. 아, 신경계형은 요런 그래프. 예, 인파계형은 요런 그래프.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5페이지에 앞부분에 기초적인 거를 조금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이제 성장, 발달이 뭐냐, 정의가 나왔습니다. 얘가 틀려요. 우리는 성장, 발달 뭐 그냥 비슷한 개념 아니야? 이러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틀립니다. 자, 성장은요, 겉으로 보이는 커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외형적인 증대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커지는 걸 얘기하고요. 발달은 겉으로 봤을 때 뭐가 이렇게 체중이 늘고 키가 크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기능, 얘가 하할 수 있는 기능 있잖아요. 소화 기능도 아기 때랑 10대 때랑 틀리죠? 그 기능이 발달하는 겁니다. 기능이 정교해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기능적인, 사실 그래서 이 외형의 증대는 양적인 성장이고요. 얘는 질적인 뭔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 큰 차이가 요겁니다. 요것만 이제 머릿속으로 알고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거를 어떻게 했죠? 우리가 좀 살을 붙여서 문장으로 했나 볼게요. 자, 성장 땡땡하고 신체의 길이와 크기가 형태적으로 증대하는 것. 외형적으로 봤을 때 커지는 거예요. 야, 너 키 많이 컸다. 왜 보통 막 4학년, 5학년 애들 막 방학 지나고 나면 애들 쑥쑥 크고 오잖아요. 너 키 많이 컸네? 성장해요. 자, 그 다음에 야, 너 저기 초등학교 들어가더니 체중도 많이 늘었구나. 체중이 커지고 키가 커지고 눈을 봤을 때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성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데 내포된 거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성장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형태적인 성장, 신장, 체중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화학적인 성장. 몸에서 일어나는 체내 대사에서 질소나 칼슘이 축적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질소, 단백질도 질소 화합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먹어갖고 그게 몸에서 잘 우리 조직으로 돼서 몸에 남는 거, 그게 바로 크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칼슘 대사 잘 돼갖고 뼈에 착착 잘 쌓여갖고 키가 쭉쭉 잘 늘어나는 거, 키가 잘 크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장은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형태적인 성장 바로 위에 줄에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그 성장, 너 많이 컸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은 사실은 어떤 단백질이 몸에 많이 늘어남에 의해서 기인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는 막 세포가 척척척척 막 많이 늘어나고 잘 크고 이러니까 애들은 쭉쭉 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성장이라 하지, 사실은 왜 성인들 30, 40대, 40대, 50대 막 이렇게 그냥 좀 운동 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지방 늘어갖고 막 겨울 지나고 나면 막 지방이 막 늘어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지방이 늘어났네, 이거를 성장했네, 이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주로 어떤 단백질의 단백질의 증가로 기인하는 성장기 때 성장을 우리가 성장이라고 해요. 체지방이 늘어났다 뭐 이런 거는 성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의 가장 큰 특징은 외형적인 증대, 양적인 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양적 성장을 얘기를 하고요. 자, 발달은 기능이 복잡해지면서 성숙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우리가 정교해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질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발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기능이나 능력이 점점 발달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 기능, 소화 기능, 운동 기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기가 응애응애 태어나자마자는 별로 소화 기능이 없어요. 소화 효소 같은 게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 4세가 되고, 10살이 되고 하면서 이제 성인하고 유사해지는 거거든요. 기능이 발달하는 거예요, 요거는. 예. 그리고 운동 기능도. 처음에는 누워만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조금 지나면 뒤집고, 그 다음에 기고, 그 다음에 걷고 뛰고, 이런 식으로 발달한다고 그러지 그걸 성장한다고 안 해요. 자, 그래서 기능이 정교해지거나 이제 점점점 복잡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발달이라고 얘기하고요. 사실은 요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소화, 호흡, 운동뿐만이 아니라 그 둘째 줄에 보시면 어떤 사회성의 발달 같은 어떤 정서적인 거 있죠? 정서적인 능력. 그런 것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어요. 예. 얘가 발달한다? 그럼 사회성도 잘 발달하고 있구나.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예, 그런 것까지 다 포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두 가지의 의미만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포는 성장할 때 순서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서가 맨 처음에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그리고 3단계를 걸치고, 그럼 이제 성장은 끝나고 이제 성숙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요거의 순서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예. 물론 이게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얘만 딱 떨어뜨려서.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영양학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세포의 성장 단계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자, 보시면 이제 제일 처음에 세포가 딱 만들어져서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1단계는요. 하이퍼플라시아라고 돼 있죠. 하이퍼플라시아. 요건 이제 증식입니다. 증식. 말 그대로 세포가 분열이 되면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요. 세포의 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때는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두 가지가 다 일어나요. 이렇게 괄호하고 보시면 하이퍼플라시아와 하이퍼트로피가 같이 일어난대요. 자, 플라시아는 아까 증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이퍼트로피는 그 만들어진 세포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포도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졌던 그 세포의 크기도 커지는 겁니다. 이게 2단계 일어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3단계는 더 이상은 새로운 거는 안 만듭니다. 증식은 없어요. 그냥 이제 그동안 만들어놨던 거 열심히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하이퍼트로피 단계입니다.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단계죠.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예요. 간단하죠. 처음에는 증식, 두 번째는 증식과 비대 같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증식이 더 이상 안 되니까 비대만 일어납니다. 예, 하이퍼트로피만 일어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물어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근데 여기서 요 그래프를 해석하실 수는 있으셔야 돼요. 그래프의 해석.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세포 분열이 된다라는 거는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건 뭐예요? 세포가 만들어질 땐 반드시 핵이 있어야 되잖아요. DNA가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건 DNA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세포가 늘 때마다 DNA가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단계에서 보시면 DNA 함량이 증가돼요. 요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 이 X축에 맨 왼쪽에 처음 나와 있는 게 세포수의 증가죠. 찾으셨나요? 네. 가로축에 맨 왼쪽에 처음 나온 게 세포수의 증가 단계, 즉 이게 이제 1단계란 얘기예요. 1단계. 요 단계에는 지금 보시면 세로축의 맨 위에 선이 DNA 양을 나타내요. DNA. 자, DNA가 쭉 증가했죠. 왜? 계속적으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쭉 증가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바로 DNA 밑에 있는 총단백. 이 총단백은 DNA를 비롯해서 세포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 이게 단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역시 늘어났죠. 세포가 만들어지면 단백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맨 밑에 있는 게 단백질 나누기 DNA 했는데 이게 결국 무슨 의미냐 하면 세포의 크기라는 의미예요. 세포 크기. 자, 크기는 1단계 때 커지나요? 그대로 있나요? 그대로 있습니다. 아까 트로피는 안 일어난다 했잖아요. 증식만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 1단계 그래프는 DNA 증가, 총단백 증가하나 크기는 일정합니다. 그렇게 세 문장으로 또 표현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보시면 지금 두 개가 다 일어났잖아요. 증식도 일어나고 비대도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DNA 증가하겠지요. 총단백과 세포 크기 다 증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 보시면 DNA, 총단백, 세포 크기가 다 증가하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고, 자, 이제 3단계 보시면 이때는 더 이상의 세포 분열 없다고 그랬잖아요. DNA 안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총단백 맨 위에 DNA부터 볼까요? DNA는 일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총단백이라든지 세포의 크기는 증가를 보이겠죠. 자, 여기까지가 성장이에요. 성장이 끝난 이후에는 성숙이 일어나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커진다기보다는 발달이 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상으로도 보시면 뭐 DNA나 세포 크기나 어떤 단백의 증가는 없이 이건 이제 발달되고 정교해지는 성숙 단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의 특징으로 보더라도 이거 증시 1단계. 요거는 증식과 비대 다 일어났네? 2단계. 이거는 크기만 커졌네? 3단계구나. 예, 이렇게 구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우리가 이제 생애 주기에서 배우실 내용이 인간 전생에 걸쳐서 각각의 그 주기마다의 특징에 따른 어떤 영양 생활을 할 것인가 라고 했잖아요. 그거 한번 개요로 쭉 보려고 그래요, 우리. 이거 이제 앞으로 한 단은 배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개요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자, 난자 만나서 수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수정이 돼서 엄마 자궁에 착상이 되면서 이제 태아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뱃속에 있는 기간이 우리가 보통 재태기간이라고 하고, 엄마 뱃속에 있는 기간이 40주 정도예요. 40주 지나면 이제 태어나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 시기를 이제 태아기라고도 하는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구분을 해서 배아기와 태아기라고 이제 구분을 굳이 하는 거예요. 임신 초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배아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 임신 초기. 그래서 보통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정 후에 한 8주 정도까지를 우리가 배아기라고 특별히 좀 불러줘요. 임신 초기. 요때는 어떤 게 중요한 시기냐면 이제 새로 세포에서부터 분열이 막 되면서 어떤 기관이 만들어집니다. 기관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수정란에서부터 막 세포 분열이 되면서 내배엽, 외배엽, 중배엽이 되면서 그 외배엽에서 이 기관이 생기고 내배엽에서부터는 이런 기관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외배엽에서는 피부 외층, 손, 발톱, 머리카락. 얘네 세 개들이 특징이 공통점이요.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외배엽이니까 밖에서 보이는 것들이 만들어지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외우기가 좀 쉽죠. 자, 그래서 피부 외층이나 손, 발톱, 머리카락 같은 게 외배엽에서부터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감각이나 신경계통이 요 또 외배엽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배엽은 소화기, 호흡기계. 우리 이제 뭐 병원에 내과 가면 주로 소화나 호흡기관 이제 진찰하잖아요. 치료하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배엽에서는 피부 안쪽 내층, 진피층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관, 심순환계, 그리고 골격, 콩팥, 신장, 예, 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를 특히 이제 배아기라고 불러주고요. 요때는 이제 뭔가 이렇게 기관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때는 영양적으로 양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임신기 때, 초기 때는 추가해야 될 열량이 별로 없습니다. 0이에요, 0. 그냥 원래대로 먹으면 돼요. 임신했다고 더 먹고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양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영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영양소를 꼭 먹어줘야지 어떤 영양소가 사실은 이건 이제 적절한 그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어야지 만약에 어떤 영양소가 너무 많거나 너무 그게 부족했다 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 이게 지금 기관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못 만드는 거예요. 즉 기형의 발생이 높은 게 바로 요 초기 단계입니다. 기형. 그래서 요때는 질적인 영양 상태가 중요하고요. 많이 먹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적절한 영양소가 그만큼이 잘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과잉 같은 경우 비타민 A 같은 거는 임신부가 과잉이 될 때는 역시 기형의 원인이 되고요. 기형아 발생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엽산 같은 경우도 임신 초기에 부족하게 되면 신경관의 손상을 받은 기형아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건 나중에 임신기에 다 정리를 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적절한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이제 임신 초기라고 보실 수가 있고, 자, 그럼 이제 한 9주에서 40주 정도까지를 우리가 그냥 태아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물론 그냥 뱃속에 있는 걸 다 태아기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9주에서 한 40주 정도에 이제 태아기가 되면, 요때는 이제 기관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이 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태아기, 9주서부터 막 성장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한 20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그냥 콱콱 굉장히 큰 성장이 일어나게 돼요. 자, 보시면, 네, 여기, 태아기, 보통 이제 8주 이후, 9주서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때는 이제 만들어진 게 커지는 성장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태아 9주서부터 막 커지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한 태아 중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큰 성장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뱃속에 있을 때 한 20주 정도에 태아의 신장의 최대 증가 속도가 보이는 시기가 요 정도예요. 요 시기에 20주 때. 신장이 쭉 크는데 그 속도가 제일 이제 많다라고 관찰되는 게 20주 정도 때고요. 그러니까 요 때부터 막 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체중이 최대 증가 속도는 약 33주 정도. 일단 이제 좀 이렇게 형태가 좀 이렇게 끼러진 다음에 이제 살이 좀 붙어. 요런 형태로 갑니다. 네. 그래서 한 33주 정도의 체중의 그 증가 속도가 최대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태아기는 사실은 성장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역시나 크려면은 영양분이 잘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기와 후기에는 에너지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여러 영양소의 추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요것들이 공급이 그 양만큼 제대로 잘 공급이 돼야 돼요. 만약에 영양 불량했다, 엄마가 그 추가분만큼 제대로 공급을 못 해줬다, 잘 못 먹었다, 그러면 이제 애가 잘 못 크고 성장이 저해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체중아라든지 미숙아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전반적인 그냥 간단하게 그렇구나 정도 이제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자, 그다음에 이제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한 4주까지는 일반적으로 신생아라고 불러줍니다. 예. 그래서 신생아는 이제 4주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보통 임상적으로는 1주 정도를 또 신생아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예. 보통 WHO의 기준이 한 4주 정도까지를 신생아라고 하고, 그냥 임상적으로는 1주 정도만 신생아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WHO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4주를 신생아라고 하는데, 요때 일어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적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생리적인 체중 감소하고요. 황달 현상이 있어요. 요거는 건강한 애도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요 두 가지는 신생아 때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요게 왜 일어나는지는 원인은 아셔야겠죠. 자, 첫 번째 나오는 생리적인 체중 감소. 보통 우리가 3에서 4kg 사이로 이제 출생이 돼요. 요즘 애들은 워낙 영양이 좋아서 막 4kg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한 3에서 4 정도의, 4kg 정도의 이제 신생아가, 출생을 하는데, 태어나자마자 착착착 살이 붙는 게 아니고요. 태어나자마자, 얘 4kg에 분명히 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오히려 체중이 줄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애들마다 편차는 좀 있는데, 약 한 6에서 10%가 줍니다. 4kg로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애가 3.6이야. 많은 애들은 한 10% 정도도 감소돼요. 그래서 한 6에서 10%의 생리적인 감소가 일어나는데요. 그 원인을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원인 그냥 간단하게 3개!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그냥 기억하고 계세요. 자, 왜 한 6에서 10%의 체중 감소가 있느냐 하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기 나온 것처럼 수분의 손실이거든요. 수분 손실. 자, 요거는 폐와
피부에서의 수분 손실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애가 폐로 호흡하나요? 안 하죠? 뭘로 해요? 산소 공급받고 CO2 내뱉고 뭘로 합니까? 탯줄로 하죠, 탯줄. 탯줄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가 물론 이제 지가 호흡을 하긴 이제 산소 받고 CO2를 내뱉고 하긴 하지만 엄마 이제 엄마 혈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탯줄을 통해서. 근데 이제 뱃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딱 응애응애 태어나면 폐로 호흡을 하죠. 그럼 이제 호흡을 하면서 수분이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로도 날아가잖아요, 수분이. 그래서 뱃속에서는 그런 게 없어갖고 이제 딱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손실이 있으니까 그런 날아가는 것 때문에 체중이 또 살짝 줄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나온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부터 갖고 있었던 태변, 뇨를 태어나면서 이제 배설을 하게 돼요. 그래서 태변이나 뇨의 배설. 이 배설분 때문에 이제 체중이 조금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조직 이화인데, 요건 무슨 소리냐 하면, 애가 응애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엄마 젖을 쭉쭉 빠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애가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가 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 자기의 조직을 조금 이용해서 살짝 몇 시간 정도는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얘가 체중이 주는 원인이 이것도 될 것이다.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원인으로 생리적인 체중 감소는 있고요. 요거는 사실은 태어나서 7일까지만 그렇고 7일이 되면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쭉쭉쭉쭉 체중이 늘어요. 그래야 건강한 겁니다. 만약에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애가 체중이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요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소아과 전문의와 의논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황달도 마찬가지. 일시적인 황달. 애가 약간 노리끼리 피부가 할 수 있거든요. 태어난 애기는. 괜찮아요. 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엄마 뱃속에서 얘가 갖고 있었던 헤모글로빈 형태. 이게 이제 태아형 헤모글로빈입니다. 요게 이제 이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태어났으니까 다른 형태로 이 헤모글로빈을 만들어야 돼요. 보통 우리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성인형 헤모글로빈 형태로 얘가 이제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태아형 헤모글로빈은 이제 분해가 되고 다시 이제 다른 헤모글로빈을 새로이 많이 만드는데 이 헤모글로빈이 분해가 되면 뭐가 나오느냐. 자, 헤모글로빈은 햄과 글로빈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 좀 쓸까요? 예, 여기다 쓸까요? 자, 헤모글로빈이 햄과 글로빈으로 되고 자, 얘는, 그 다음에 이제 햄에서, 햄 안에는 사실은 포피린과 철분이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햄에서 철분 빠져나오고, 얘는 이제 다시 재활용돼요. 보통 철분은 재이용이 대부분 되거든요. 자, 재이용 되고, 나오면 이제 남아있는 게 우리가 포피린 고리가 남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얘가 분해되면서 나오는 게 빌리루빈이 나오게 되고요. 얘는 원래는 간으로 가서 담즙을 만들 때 쓰이게 됩니다. 담즙의 원료가 구성하는 구성분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담즙은 누런 색깔이란 말이에요. 누런. 왜냐하면 이 빌리루빈이 누런색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포피린에서 나온 빌리루빈을 간에 가서 이게 담즙 성분으로 만들어 줘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아직 애기니까 간의 기능이 아직 미성숙해요. 간에서 이런 걸 착착착착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리루빈이 그냥 막 혈액 중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런 색소가 혈액 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피부가 조금 노리끼리 해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신생아 황달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요것도 7일 정도 지나면 황달기가 없어집니다. 애가 뽀얗게 돼요.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도 애가 계속 노랗다. 그러면 요것도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의사랑 의논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7일 동안 일어나는 요런 체중의 약간의 감소나 황달은
정상적인 신생아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죠. 영아기. 영아기는요, 태어나서부터 1년까지를 우리가 영아기라고 해줘요. 태어나면서부터 1년까지. 돌 맞은 애까지. 예. 그래서 생후 1년간을 영아기라고 하고, 영아기는 이제 우리 다음 영아기 그 장에서 배우시겠지만, 성장 속도가 가장 큰 시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큰 성장 속도를 보이는 때는 없습니다. 영아기가 가장 큰 성장을 보이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럼 얼마나 크길래 이런 거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 되게 문제에 나오는 거 보면 사람들이 막 큰 거는 설명해놓고 그럼 그거는 뭐 어떤데 이렇게 물어보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문제에 잘 나와요. 우리도 궁금하잖아. 이렇게 제일 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얼마나 크는데 그럼 그걸 대답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실제 그런 문제들이 사실 다 문제에 많이 납니다. 자, 보시면 신장과 체중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신장은 1.5배가 돼요. 1.5배. 50%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1.5배. 1.5배. 보통 이제 신생아가 유전적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네. 조금 이제 애기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보통 이제 50cm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의 키를 갖고 태어나요. 50cm 정도. 근데 이제 그게 1.5배가 되면 한 돌 정도 된 애는 약 한 75cm 정도 신장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1.5배 성장이 되고요. 자, 체중은 더 큽니다. 체중은 약 3배 정도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까 제가 한 3에서 4 정도 키로 정도로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럼 돌된 애는 우리 그냥 약으로 합시다. 약 3배니까 한 10kg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큰 성장이 보여요. 자, 우리 같은 경우에 만약에 20대인데 1년 만에 3배로 체중이 는다? 생각하기도 싫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큰 거예요. 제1의 급성장기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때부터 뭐 여러 가지 성장이 일어나는데, 예, 특히 뇌나 척수 같은 그 신경계 두뇌 발달이 가장 많이 되는 시기가 제일 어린 요 영아기 때 일어나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 성숙해지고, 여러 가지 구조도 복잡해지고, 운동 기능도 발달하고, 자의식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영아기 때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아기로 넘어가셔도 돼요. 유아기는 만 1세에서 만 5세, 여기 나오는 건 대부분 만으로 보시면 돼요. 자, 1세에서 5세를 유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유식에서 정교식으로 옮겨가고, 우리가 이제 이유식의 개념이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먹는 정규 식사를 하기 전에 젖 먹던 애기가 어떤 정상 시기를 할 때 거치는 과도기적인 그 시기에 먹는 걸 이유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유식을 보통 생후 4, 5개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유 완료를요, 거의 돌 전후에서, 즉 12개월 정도에는 이유를 완료시켜 주시고, 그 시기 이제 다음에부터는 이런 우리가 먹는 정상 식사로 들어가야 돼요. 네, 보통 12개월 전후를 이유 완료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유식에서 정규식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유아기 때도 성장은 계속됩니다. 성장 계속돼요. 어느 때까지? 청소년기까지 성장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성장의 속도는 영아기보다는 조금 주춤합니다. 1년에 3배씩 막 체중 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2살부터 아기 때는 3배 늘어도 우리가, 아기 잘 큰다 이러는데 2살, 3살 때 체중이 그렇게 늘면 큰일 나죠. 그죠? 네. 그래서 성장의 속도는 줄지만, 여전히 꾸준히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아동기는 6에서 11세, 보통 우리가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도 성장 꾸준히 됩니다. 예,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자기 생각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기호식품, 독립성 증가한다, 현기식품, 기호식품,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게 확실하게 결정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청소년기. 자, 이때 이제 조금 더 완만한 성장을 보이다가 아동기 끝 무렵부터 또 갑자기 급속도로 성장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또 청소년기에 또
많은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청소년기는 제2의 급성장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영아기 때 제일 큰 성장, 그 다음으로 큰 성장을 이제 청소년기 때 보이게 되는 거죠. 청소년기도 역시 성장이 급성장기, 즉 제2의 급성장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양적인 요구가 커진다 소리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그냥 너무너무 잘 나온 선생님들은 특히요. 선생님들은 교사시잖아요. 교사는 뭐예요? 주로 어떤 애들을 주로 해주셔야 돼요?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상담도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초, 중, 고등학생에 관련된 영양 문제라든지 성장의 특징이라든지 그러면 애들한테 말해줄 때 너 얼마나 먹어야 돼? 이거 얘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담할 때. 당연히 섭취 기준이라든지 식생활 지침 같은 거는 무조건 다 외워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선생님들 당장 이제 내년에 3월달 4월달에 가갖고 애들이 와가 선생님이 저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얘기하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말을 못하는 사람을 뽑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식생활 지침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영양 섭취 기준 수도 없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요때 이제 성장에 따른 영양적 요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그 청소년 뭐 아동 요런 거 배우실 때는요. 따로 식생활 지침이라든지 섭취 기준을 중요하게 뒤에다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걸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영양적 요구가 중요한 시기고요. 네, 넘어가시고 이제 성인기는 동적 평형. 이제 눈에 보이는 성장은 없습니다. 키가 키 많이 컸네. 30대, 정대리 키 많이 컸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키 안 커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동적 평형 상태. 자, 이거는 뭐냐면요.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왜? 세포가 그렇다고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게 합성과 분해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세포가 막 늘어나서 성장했네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안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합성 분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동적 평형 상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성인기는 19에서 64세. 굉장히 길죠. 긴 시기이고요. 자, 65세 이후를 우리가 이제 노인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성인기와 노인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성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성장에 필요한 어떤 양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 성인기와 노인기에는 우리가 성장 영양이 아니고요. 방어 영양을 하셔야 돼요. 방어 영양. 뭘 방어해야 돼요? 노화, 느리게, 노화 지연되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만성 퇴행성 질병,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얘기하죠? 성인병 예방되게. 그리고 건강 유지되게. 요것을 목표로 하는 게 방어 영양이에요. 그래서 성인기와 노인기의 목표는요. 방어 영양입니다. 어떻게 하면 노화를 지연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상태를 어떻게 하면 좀 건강을 유지할까? 성인병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전반적으로 쭉 훑어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요 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요겁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왔어요. 스캐먼의 성장 곡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들어가려고 딱 해보니까 시간이 참 애매하네. 저 이럴 때 갈등을 많이 합니다. 저희 수업이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인강 들으시는 분들을 보시는 그거를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통수 예쁘게 하고 오세요. 이렇게. 뒤통수 안 나옵니다. 괜찮아요. 제 얼굴만 나와요. 근데, 어쨌거나 해서, 저희 강의가 이제 50분 수업을 하고 10분 쉬는, 요렇게 가거든요. 테이프 60분 이상 안 돼요. 50분 정도에서 강의를 이제 살짝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설명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딱 나왔는데, 이제 50분쯤 되면은, 제가 조금 이걸 10분을 할 것인가, 쉬었다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하는데, 네, 조금 이제 첫 시간이니까 쉬었다가, 네, 10분 있다가 요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